가서 식구들이랑 나눠 먹어라. 출발 당일 시어머니가 건넨 건 두툼한 돈봉투가 아닌 낡은 컵라면 상자였습니다. 희엔의 마음에는 실망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그 상자를 열어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과연 그 상자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왜 이런 비밀스러운 방법을 택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함께 하실 겁니다. 22살의 희엔이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얼굴을 스치는 차가운 바람은 고향 베트남의 따뜻한 햇볕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인천공항 출입국 게이트를 나서며 희엔은 두 팔로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추워. 희엔이 작게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철수가 희엔의 손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까지 2시간 걸려. 차에서 좀 쉬어. 버스 창밖으로 펼쳐진 낯선 풍경을 바라보며 희엔은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고향에서 보던 야자수 대신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희엔은 가방 속에서 베트남 가족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부모님과 남동생 뚜안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금이 환영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희엔이 사진을 가슴에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철수는 졸고 있었고 희엔 혼자만의 다짐이었습니다. 시골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떨어진 뒤였습니다. 옥자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었네. 밥 해놨어. 옥자가 무뚝뚝하게 말하며 희엔의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희엔은 서툰 한국말로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머님은 무슨, 그냥 엄마라 해. 옥자가 돌아서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희엔은 옥자의 뒤를 따라가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흘렀습니다. 희엔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비닐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여름에는 쨍쨍한 햇볕 아래서, 겨울에는 얼어붙을 듯한 추위 속에서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밤이면 고향 생각에 베개를 적셨지만 낮에는 억척스럽게 농사일에 매달렸습니다. 내년에는 꼭 베트남 가자. 철수가 매년 같은 말을 했지만 흉년이 계속되고 대출 이자는 늘어만 갔습니다. 희애는 지갑 속 가족 사진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진이 색이 바래고 모서리가 해졌지만 희애는 버리지 못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철수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희애나, 이번엔 정말이야. 고추값이 많이 올라서 빚 좀 줄었어. 베트남 갈 수 있을 것 같아. 희애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정말이야? 응, 비행기 표 알아봤는데 다음 달에 갈 수 있어. 희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0년 만에 친정 방문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희애는 짐을 싸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가져갈 선물이라고는 영양제와 낡은 옷가지 뿐이었습니다. 용돈 봉투를 준비하려 했지만 통장 잔고는 비어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뭘 드리지? 희엔이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20년 동안 고향에 돈 한 번 제대로 보내지 못했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 옥자가 부엌에서 나오며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테이프로 칭칭 감은 낡은 컵라면 상자였습니다. 이거 가져가. 옥자가 희엔의 짐 위에 상자를 툭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가서 식구들이랑 나눠 먹어라. 희애는 상자를 들어보며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두툼한 돈 봉투를 기대했는데 컵라면이라니. 가족들이 실망할 것이 뻔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희엔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옥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였습니다. 검색 요원이 컵라면 상자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상자 좀 무겁네요. 희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상자를 뺏기면 어쩌나 싶어 식은땀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싸주신 건데. 희엔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원이 상자를 이리저리 돌려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골 어르신이 꼼꼼하게도 싸주셨네요. 통과하세요. 희애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상자를 챙겼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며 희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의 그리움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부모님, 이제 갑니다. 희엔이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비행기는 구름 위로 솟아올랐고 희엔의 마음은 이미 고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챕터 2 충격적인 진실. 베트남 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후끈한 열대 공기가 희엔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20년 만에 맡는 고향의 냄새였습니다. 희애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입국장 게이트 너머로 백발의 부모님이 보였습니다. 옆에는 훌쩍 커버린 남동생 뚜안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희엔이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희엔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우리 딸이 왔구나. 20년 만이야, 20년 만에. 아버지도 희엔의 어깨를 토닥이며 목이 메었습니다. 뚜안이 누나의 짐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누나, 많이 늙었네. 너도 완전 아저씨 됐잖아. 희엔이 뚜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희애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옛날보다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었지만 여전히 고향 모습이었습니다. 집은 그대로 있지? 희엔이 물었습니다. 응, 그런데. 뚜안이 말을 흐렸습니다. 무언가 말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했을 때 희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20년 전보다 집이 더 낡아 보였습니다. 담장 곳곳에 금이 가 있고 지붕 일부가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대문 옆에는 빨간 종이가 붙어 있었던 흔적이 보였습니다. 저건 뭐야? 희엔이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뚜안이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집안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가구들이 낡아 빠지고 벽지는 곳곳이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희애는 마음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짐부터 풀자. 희애이 가방을 열며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기대에 찬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것은 영양제 몇 병과 낡은 옷가지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영양제 병을 들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딸아. 목소리에는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옥자가 준 컵라면 상자를 꺼내자 뚜안이 말했습니다. 한국 라면이구나. 시어머니가 나눠 먹으라고 주셨어. 희엔이 상자를 구석에 놓으며 부끄러워했습니다. 가족들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차린 밥상에는 고기 반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치와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많이 먹어, 딸아. 어머니가 희엔의 그릇에 밥을 퍼주었습니다. 희엔은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져 삼키기 어려웠습니다. 아빠 몸은 어때? 희엔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뚜안아, 누나한테 말해야지.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뚜안이 수저를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아버지가 작년에 큰 수술을 받으셨어. 수술? 희엔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위암이었는데 다행히 초기여서 완치됐어. 그런데 뚜안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뭐?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 집도 담보로 잡혀 있고. 희엔이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담보, 사채도 썼어. 이자가 너무 높아서 갚기가 힘들어. 뚜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희애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원금만 5천만 동이야. 한국 돈으로 200만 원이 넘는 큰 돈이었습니다. 희엔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릉부릉 거친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뚜안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왔다. 뚜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희엔이 물었지만 뚜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당으로 오토바이들이 들이닥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대문이 거칠게 열리며 험상궂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앞장선 남자가 뚜안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이자 가져왔냐? 사채업자 흥이었습니다. 뚜안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며칠? 벌써 한 달 넘게 기다려줬잖아. 흥이 뚜안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습니다. 희엔이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온 딸년이네. 흥이 희엔을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빈손으로 왔구나. 한국 가서 돈 벌었을 줄 알았는데. 흥이 희엔의 가방을 뒤엎었습니다. 영양제와 옷가지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딴 거 가지고 왔어? 훅이 컵라면 상자를 발로 차며 말했습니다. 오늘까지야. 내일 아침까지 이자 안 가져오면 이 집 불 질러버릴 거야. 흥이 라이터를 꺼내 불을 켜며 위협했습니다. 희애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가 데려간다. 병신 만들어서 거지로 만들 거야. 부하들이 아버지를 붙잡으려 하자 희엔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비켜. 한국년아. 훅이 희엔을 밀쳐냈습니다. 희엔이 바닥에 넘어지며 무릎이 까졌습니다. 내일 아침 7시까지야. 돈 없으면 다 죽는다. 훅이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부하들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오토바이 소리가 멀어지자 집안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챕터 2 충격적인 진실. 베트남 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후끈한 열대 공기가 희엔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습하고 뜨거운 공기가 20년 만에 코끝을 스쳤습니다. 희엔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입국장 게이트 너머로 백발의 부모님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20년 전보다 훨씬 작아 보였고 아버지는 지팡이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훌쩍 커서 아저씨가 된 남동생 뚜안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희엔이 짐을 버리고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가 희엔을 끌어안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우리 딸이 왔구나. 20년을 기다렸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 희엔도 어머니 품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희엔의 어깨를 토닥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우리 딸 고생 많았어. 아빠는 괜찮으세요? 편지에서 몸이 안 좋다고. 괜찮아. 딸 보니까 다 나았어. 아버지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뚜안이 누나의 짐을 받아들며 인사했습니다. 누나, 진짜 오랜만이다. 완전 한국 아줌마 됐네. 야, 이 녀석? 너도 완전 아저씨 됐잖아. 희엔이 뚜안의 볼을 꼬집으며 웃었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가족들은 한참 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희엔은 창밖 풍경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20년 전 기억 속 고향보다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겨운 고향 모습이었습니다. 누나, 한국은 어때? 춥지? 두안이 물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추웠어. 지금은 괜찮지만 돈 많이 벌었어? 두안의 질문에 희애는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밥은 먹고 살아. 희애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했을 때 희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20년 전보다 집이 훨씬 더 낡아 보였습니다. 담장 곳곳에 금이 가 있고 지붕 일부가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대문 옆에는 빨간 종이가 붙어 있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기 빨간 자국은 뭐야? 희애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두안이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무슨 일인데? 집에 가서 천천히 말할게. 두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집안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가구들이 낡아서 삐걱거리고 벽지는 곳곳이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방바닥은 군데군데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희애는 마음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우선 짐부터 풀자. 희애는 가방을 열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기대에 찬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것은 영양제 몇 병과 낡은 옷가지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영양제 병을 들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딸아. 몸에 좋은 약이지? 목소리에는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두안도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옥자가 준 컵라면 상자를 꺼내자 두안이 말했습니다. 한국 라면이구나. 맛있겠다. 시어머니가 나눠 먹으라고 주셨어. 희애는 상자를 구석에 놓으며 부끄러워했습니다. 가족들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돈 봉투를 기대했는데 라면이라니.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차린 밥상에는 고기 반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치와 나물 몇 가지, 그리고 맹물에 끓인 콩나물국이 전부였습니다. 많이 먹어, 딸아. 20년 만에 우리 딸이 집밥 먹는 거야. 어머니가 희애네 그릇에 밥을 가득 퍼주었습니다. 희애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져 삼키기 어려웠습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어렵게 사는지 몰랐습니다. 아빠 몸은 정말 괜찮으세요? 희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두안아, 누나한테 이제 말해야지.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두안이 수저를 내려놓고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아버지가 작년에 큰 수술을 받으셨어. 수술? 무슨 수술? 희애네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위암이었어. 다행히 초기여서 완치됐는데. 위암? 희애는 아버지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런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 2천만 동이나. 두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 돈으로 100만 원이 넘는 거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어. 그것도 모자라서. 두안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뭐? 희애는 다그쳤습니다. 사채를 썼어. 사채? 희애는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원금이 5천만 동이야. 이자가 월 20%야. 두안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희애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매달 1,000만 동씩 이자를 내야 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해? 두안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편지에서 한마디도 안 했잖아. 누나가 걱정할까봐. 그리고 누나도 한국에서 힘들다고 했잖아. 희애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릉부릉 거친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뚜안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왔다. 뚜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온다는 거야? 희엔이 물었지만 뚜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당으로 오토바이들이 들이닥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대문이 거칠게 열리며 험상궂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앞장선 남자가 뚜안을 보며 고함쳤습니다. 이자 가져왔냐? 사채업자 흥이었습니다. 뚜안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며칠? 벌써 한 달 넘게 기다려줬잖아. 이자가 또 불어났어. 흥이 뚜안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습니다. 희엔이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놔주세요. 한국에서 온 딸년이네. 흥이 희엔을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한국 가서 돈 벌었을 줄 알았는데 빈손으로 왔구나. 흥이 희엔의 가방을 뒤엎었습니다. 영양제와 옷가지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딴 거 가지고 왔어? 한국이 거지 나라야? 흥이 컵라면 상자를 발로 차며 조롱했습니다. 오늘까지야. 내일 아침 7시까지 이자 안 가져오면 이 집 불 질러버릴 거야. 흥이 라이터를 꺼내 불을 켜며 위협했습니다. 희애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가 데려간다. 장기라도 팔아서 돈 만들어야지. 부하들이 아버지를 붙잡으려 하자 희엔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아버지한테 손대지 마세요. 비켜. 한국년아. 흥이 희엔을 밀쳐냈습니다. 희엔이 바닥에 넘어지며 무릎이 까져 피가 났습니다. 내일 아침 7시까지야. 1000만 동이라도 가져와. 돈 없으면 다 죽는다. 흥이 마지막 협박을 남기고 부하들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오토바이 소리가 멀어지자 집안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챕터 3라면 상자 속의 기적. 사채업자들이 사라진 후 집안은 초상집 같은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가 벽에 머리를 박으며 자책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해. 내 때문에 자식들 인생이 망했어. 아버지, 그런 소리 마세요. 희엔이 아버지를 말렸지만 아버지는 계속 머리를 벽에 부딪혔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붙잡으며 울었습니다. 당신까지 그러면 어떡해. 정신 차려. 뚜아는 마당 한 구석에 앉아 멍하니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희엔이 뚜안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어? 없어. 1000만 동이 어디 있어. 집도 이미 담보 잡혀 있고. 뚜안이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팔 수 있는 건 없고 다 팔았어. 아버지 수술비 마련하려고 텔레비전, 냉장고 다 팔았어. 희애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상황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밤이 깊어도 가족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마루에서 끙끙 앓았고 어머니는 방 한 구석에서 한숨만 쉬었습니다. 뚜아는 마당에서 담배를 태우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희엔도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돈을 빌려올까? 하지만 우리도 빚이 많아. 새벽 5시가 되자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왔습니다. 희엔이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못 먹은 가족들에게 뭐라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부엌을 뒤져봤지만 쌀 한 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봐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희엔의 시선이 구석에 처박아둔 컵라면 상자로 향했습니다. 이것밖에 없네. 희엔이 한숨을 쉬며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가족들이 실망하는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뚜아나, 물 좀 끓여줘.
희엔이 마당에 있던 뚜안을 불렀습니다. 뚜안이 힘없이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라면 끓이는 거야? 응, 이것밖에 없어. 뚜안이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한국 라면 처음 먹어봐. 맛있을까? 글쎄, 시어머니가 주신 거니까 맛있겠지. 희엔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상자 테이프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옥자가 칭칭 감아놓은 테이프가 여러 겹 감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렇게 꽁꽁 싸놓으셨지? 희엔이 중얼거리며 테이프를 계속 뜯었습니다. 마침내 상자가 열리고 컵라면들이 보였습니다. 희엔이 라면 용기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희엔이 깜짝 놀라며 라면 용기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쿵 소리가 나며 바닥이 울렸습니다. 왜 이렇게 무거워? 뚜안이 고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라면이 이렇게 무거울 리가 없는데. 희엔이 라면 용기를 다시 들어보니 정말 무거웠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희엔이 라면 용기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뚜껑 부분이 한번 뜯어졌다가 다시 붙인 흔적이 보였습니다. 바닥 부분도 테이프로 정교하게 다시 붙여져 있었습니다. 뚜안아, 이거 봐. 희엔이 뚜안을 불렀습니다. 뚜안이 라면 용기를 받아들고 살펴봤습니다. 정말 이상하네. 바닥이 다시 붙여져 있어. 뭔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희엔이 떨리는 손으로 라면 용기 바닥 테이프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뚜안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테이프가 뜯어지자 비닐에 꽁꽁 쌓인 뭔가가 보였습니다. 희엔이 비닐을 풀었습니다. 어머나! 희엔이 소리를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5만원권 지폐 뭉치가 우수수 쏟아져 나왔습니다. 뚜안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누나, 이게 뭐야? 돈이야. 한국 돈이야. 희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돈을 보며 두 사람은 말을 잃었습니다. 다른 라면도 확인해봐. 희엔이 다른 라면 용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역시 무겁고 바닥이 다시 붙여져 있었습니다. 희엔이 미친 듯이 라면 용기들을 하나씩 뜯어봤습니다. 모든 용기 안에서 돈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몇 개야? 12개. 뚜안이 세어보며 대답했습니다. 희엔이 마지막 라면 용기를 뜯자 돈뭉치와 함께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삐뚤빼뚤한 할머니 글씨였습니다. 희엔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 뚜안이 물었습니다. 희엔이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희엔아, 우리 며느리. 20년 동안 고향 한 번 못 보내줘서 미안하다. 희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니까 기죽지 말고 친정 빚 갚는 데 써라. 건강하게 잘 살아라. 편지를 다 읽은 희엔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머니가. 희엔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뚜안이 돈을 세어봤습니다. 누나, 이게 한국 돈으로 얼마야?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 5천만 원? 뚜안이 깜짝 놀랐습니다. 베트남 돈으로 10억 동이 넘는 거액이었습니다. 우리 빚 다 갚고도 남아. 뚜안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희애는 옥자가 시장에서 추위에 떨며 푼돈을 모으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겨울 새벽마다 손이 얼어도 채소를 다듬던 모습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희엔이 편지를 가슴에 안으며 오열했습니다. 그때 소란을 들은 부모님이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돈을 보고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냐?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사돈 어른이 주신 거예요. 희엔이 편지를 보여드리며 설명했습니다. 부모님이 편지를 읽고 감동했습니다. 이런 고마운 분이 어디 있어.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평생 모은 돈을 다 주시다니. 아버지도 목이 메었습니다. 뚜안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빚 갚을 수 있어. 정말? 어머니가 희망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응. 이 돈이면 사채 원금도 갚고 집 담보도 풀 수 있어. 뚜안의 목소리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희애는 옥자에게 고마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어머니는 괜찮으실까? 희애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어 흥이 왔습니다. 왔다. 뚜안이 돈을 재빨리 모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이긴다. 희애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가족을 구할 기회가 왔습니다. 챕터 4 반전의 순간. 흥이 부하 3명과 함께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험악한 표정이었습니다. 돈 준비됐냐? 흥이 고함을 치며 솥단지를 걷어찼습니다. 찰컥 소리와 함께 솥이 굴러갔습니다. 뚜안이 떨리며 일어났습니다. 형님, 돈 준비했습니다. 어디 있어? 빨리 내놔. 흥이 뚜안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때 희애는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옥자가 모아준 돈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희애는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물을 닦고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흥이 희애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뭐야? 라면 팔아서 돈 벌었어? 그런 셈이죠. 희애는 돈뭉치를 흥의 면전에 던졌습니다. 5만원권 지폐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뭐야? 빚 갚을 돈이요. 희애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흥이 바닥에 떨어진 돈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한국 돈이네. 이게 진짜야? 물론이죠. 세어보세요. 흥이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야, 이거 가짜 아니야? 부하 중 하나가 돈을 만져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같은데요, 형님. 흥이 당황했습니다. 라면 박스에서 이런 거액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그건 상관없잖아요. 돈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희애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흥이 돈을 세어봤습니다. 이게 얼마야? 한국 돈으로 3천만 원입니다. 베트남 돈으로 7억 5천만 동이에요. 희애는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흥이 계산기를 두들겼습니다. 원금이 5천만 동이고 이자가 3천만 동이니까 8천만 동이면 되죠? 그런데 연체료가 있어. 흥이 욕심을 부렸습니다. 희애는 차용증을 요구했습니다. 차용증 보여주세요.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겠어요. 차용증? 흥이 당황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대부분 차용증을 제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차용증 없이는 돈 못 줘요. 희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흥이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 희애는 차용증을 받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원금 5천만 동, 월 이자 20%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2달 연체했으니까 이자가 2천만 동이네요. 아니야, 연체료가 따로 있어. 흥이 우기려 했습니다. 희애는 휴대폰을 꺼내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환율 좀 알아봐줘. 철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뭔 일이야? 지금 한국 돈 3천만 원이 베트남 돈으로 얼마야? 잠깐 계산해 볼게. 7억 5천만 동 정도야. 고마워. 나중에 자세히 얘기할게. 희애는 전화를 끊고 흥을 보며 말했습니다. 7억 5천만 동이니까 원금 5천만 동의 이자 2천만 동까지 합쳐서 7천만 동 받고도 5천만 동이 남네요. 흥이 더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래도 연체료가 차용증에 연체료 조항이 없는데요?
희엔이 차용증을 다시 보며 말했습니다. 흥이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희엔이 계속 말했습니다. 7천만 동 받으시고 차용증에 완납 도장 찍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족한테 접근하지 않겠다는 각서도 써주세요. 흥이 당황했습니다. 각서는 왜? 우리도 안전해야 하니까요. 희엔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뚜안이 옆에서 놀라며 누나를 바라봤습니다. 20년 전의 순한 누나가 아니었습니다. 흥이 부하들과 눈짓을 나눴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돈을 받았으니 더 이상 트집 잡기 어려웠습니다. 알았어. 각서 써줄게. 흥이 마지못해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다시는 이 집에 오지 않겠고 가족들을 괴롭히지 않겠다. 흥이 글을 쓰며 투덜거렸습니다. 희엔이 각서를 받아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요. 빚 다 갚았으니까 가세요. 흥이 돈을 챙기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자. 형님, 이렇게 가면. 닥쳐. 돈 받았으니까 끝이야. 흥이 부하를 꾸짖으며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오토바이들이 떠나자 마당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빚 걱정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희엔을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우리 딸이 우리를 살렸어. 아니에요, 아버지. 시어머니가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희엔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뚜안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병원비도 낼 수 있겠다. 네, 어머니. 밀린 병원비 다 정산하고 집 담보도 풀어요. 뚜안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희엔이 남은 돈을 세어봤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어. 집 수리도 하고 아버지 몸보신도 해드려요. 정말? 아버지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한국 돈으로 2천만 원이 더 남았어요. 희엔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뚜안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럼 시장에 가서 고기 사올게. 20년 만에 제대로 된 밥상 차리자. 그래, 가장 좋은 걸로 사와. 어머니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뚜안이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는 양손 가득 장보기를 했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에 신선한 야채까지. 와, 정말 오랜만이다. 아버지가 고기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신나게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희엔도 옆에서 도왔습니다. 어머니, 20년 만에 이렇게 좋은 재료로 요리해 보네요. 그러게, 꿈만 같아. 어머니가 웃으며 고기를 썰었습니다. 저녁 준비가 끝나고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풍성한 밥상을 보며 모두 감격했습니다. 이 모든 게 사돈어른 덕분이야.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어머니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뚜안이 고기를 한 점 집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시어머니한테 전화해봐. 감사하다고 인사드려야지. 그래, 전화해 볼게. 희엔이 휴대폰을 꺼내 옥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가 받아지지 않았습니다. 안 받으시네. 희엔이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으시지? 희엔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돈 보낸 거 들킬까봐 부끄러워서 그런 거 아닐까? 뚜안이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희엔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왜인지 서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걸어볼게. 희엔이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옥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일단 맛있게 먹자. 시어머니도 우리가 행복한 모습 보시면 기뻐하실 거야. 희엔이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20년 만에 풍성한 저녁을 먹으며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희엔의 마음 깊은 곳에는 옥자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챕터 5 축제 속의 불안. 해가 저물면서 희엔의 친정집 마당은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희엔이가 20년 만에 왔다며? 그것보다 사채 빚을 한 번에 다 갚았다니. 어떻게 그런 큰 돈이?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며 궁금해했습니다. 뚜안이 마당 한가운데에 상을 차리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 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 희엔 누나의 시어머니께서 평생 모은 돈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족을 살려주셨어요. 뚜안의 목소리에 감격이 담겼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놀라며 수군거렸습니다. 한국 시어머니가 며느리 친정을 위해서? 뚜안이 옥자의 사진을 상 가장 높은 곳에 모셨습니다. 희엔이 한국에서 가져온 가족사진 중 옥자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은인이에요. 베트남의 어머니예요. 뚜안이 옥자의 사진 앞에서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따라서 절을 했습니다. 정말 고마운 분이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마을 이장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희엔아, 네가 복이 많구나. 이런 시어머니를 만나다니. 네, 정말 감사해요. 희엔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모으셨어? 이장이 궁금해했습니다. 20년 동안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서 장사하시며 한 푼, 두 푼 모으신 거예요. 희엔이 설명하자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20년을 며느리를 위해서?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이장의 부인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나도 며느리 있는데 본받아야겠어. 우리도 희엔이처럼 좋은 며느리 만나면 좋겠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희엔을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희엔은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20년 만에 친정에서 이렇게 대접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자, 이제 축하주를 들자. 뚜안이 술병을 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이 다시 태어난 날이야. 동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마당에는 흥겨운 음악이 흘렀습니다. 희엔이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며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옥자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받지 않았습니다. 희엔아,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이네. 어머니가 희엔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으셔서요. 돈 보낸 거 들킬까봐 부끄러워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희엔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희엔은 다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희엔아. 잘 도착했어? 철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잘 도착했어.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지내세요? 엄마, 왜? 전화를 안 받으셔서. 혹시 어디 가셨어? 아, 그냥 창피해서 안 받으시는 것 같은데. 철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응, 돈 보낸 거 들킬까봐 부끄러워 하시는 것 같아. 철수의 목소리에도 약간의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알겠어. 내가 가서 봐볼게. 고마워요. 희엔이 전화를 끊고 마당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누나, 왜 그렇게 시무룩해? 뚜안이 희엔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으셔서 그냥 부끄러워서 그런 거야. 걱정하지 마. 뚜안이 희엔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희엔이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챙겼습니다. 옥자가 좋아하던 잡채와 비슷한 볶음국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따로 담아둬야겠다.
희엔이 국수를 작은 그릇에 담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이에요. 돌아가시면 해드리려고요. 그렇구나. 정말 효부네. 어머니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희애는 마당 한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둥근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게 계세요. 희엔이 달을 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이 살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때 희엔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최 씨 아주머니였습니다. 희엔의 가슴이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최 씨 아주머니는 옥자의 옆집에 사는 분이었습니다. 희엔이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희엔아. 최 씨 아주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머니, 무슨 일이세요? 큰일 났어. 너네 시어머니 쓰러졌다. 희엔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큰 병원 응급실이야. 빨리 와라. 시어머니가 왜? 무슨 일이? 모르겠어. 집에서 쓰러져 있는 걸 내가 발견했어. 최 씨 아주머니의 목소리에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으세요? 없어. 완전히 기절해 있어. 119 불러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희엔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전화기에서 최 씨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희엔아, 희엔아, 들려? 마당에 흥겨운 음악과 웃음소리가 순식간에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뚜안이 누나의 이상한 모습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누나, 왜 그래? 희애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뚜안이 바닥에 전화기를 주워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아, 최 씨 아주머니? 뚜안아, 빨리 희애니한테 말해. 시어머니가 큰일 났어. 뚜안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누나, 빨리 한국 가야겠어. 뚜안이 희엔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놀란 거야? 아버지와 어머니도 급히 달려왔습니다. 딸아, 무슨 일이냐? 아버지가 희엔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희엔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뭐? 가족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지금 병원 응급실에 계세요. 희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희엔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빨리 가야지. 비행기 표 알아봐. 네, 당장 가야겠어요. 희엔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잔치는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마당은 적막해졌습니다. 희애는 옥자가 자신들을 위해 몸을 상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괜찮으세요. 희애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간절히 빌었습니다. 둥근 달은 여전히 밝게 떠 있었지만 이제는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챕터 6 절망적인 진실. 최 씨 아주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희애나, 정말 큰일이야. 너네 시어머니가 며칠 전부터 연락이 안 됐어. 희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며칠 전부터요? 응, 네가 떠난 다음 날부터 전화해도 안 받고 문 두드려도 안 나와.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문이 열려 있길래 들어가 봤더니 최 씨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 의식이 없이. 희엔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는 뭐라고 하셨어요? 저혈당 쇼크래. 당뇨가 심한데 약을 안 먹어서 그렇다고. 약을 안 드셨다고요? 희엔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응, 의사가 몇 달 동안 인슐린도 안 맞고 약도 안 먹었다고 해. 어떻게 그럴 수가. 그것만이 아니야. 밥도 거의 안 드셨다는구나. 최 씨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썩은 음식만 가득하고 희엔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옥자가 약값을 아끼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주머니, 어머니 상태는 어때요? 위험해. 의사가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수도 있다고. 희엔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두안이 누나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진정해. 빨리 가야지. 부모님이 희엔을 둘러싸고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딸아, 무슨 일이냐? 정확히 말해봐. 아버지가 희엔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희엔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주실 돈 마련하려고 약도 안 드시고 밥도 안 드셨어요. 뭐? 가족들이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뇨가 심하신데 약값 아끼려고 인슐린도 안 맞으셨대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 때문에 어머니가 목숨을 걸으신 거예요. 희엔이 오열했습니다. 두안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야. 사돈 어머니를 이렇게 만들다니. 아버지가 벽에 머리를 박으며 자책했습니다. 내가 병들지만 않았어도 내 때문이야, 다 내 때문이야. 아버지, 그런 소리 마세요. 지금은 빨리 가는 게 중요해요. 희엔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희엔의 짐을 급히 챙기며 말했습니다. 옷은 나중에 사고 빨리 가. 우리는 괜찮으니까 어서 가서 어머니 살려. 두안이 누나의 등을 떠밀며 말했습니다. 돈은 어떻게 해? 비행기 표값이? 희엔이 걱정했습니다. 사돈 어머니가 주신 돈 쓰면 되잖아. 두안이 남은 돈을 희엔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치료비도 되고 해.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희엔을 위로했습니다. 희엔아, 빨리 가. 우리가 기도할게. 어머니 건강하시길 빌어줄게. 이장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내 차로 공항까지 데려다 줄게. 고맙습니다. 희엔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희엔은 계속 울었습니다. 두안이 옆에서 누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괜찮을 거야. 어머니는 강한 분이야. 내가 이기적이었어. 돈 없는 거 창피해서 진실을 말 안 했어. 그게 누나 잘못이 아니야. 아니야, 내 잘못이야. 어머니가 힘드신 걸 알았어야 했어. 희엔이 자신을 탓하며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소에 약 먹기 싫다고 하셨을 때 눈치챘어야 했어. 약값이 비싸다고 투덜거리실 때도 그냥 넘어갔고 희엔의 후회는 끝이 없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희엔은 가장 빠른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다행히 2시간 후 출발하는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누나, 연락 자주 해. 두안이 희엔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응, 어머니 상태 알려드릴게. 희엔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돈 어머니께 우리가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줘. 두안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비행기에 올라탄 희엔은 한순간도 편할 수 없었습니다. 물 한 모금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승무원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네, 괜찮습니다. 희엔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어둠 속에서 옥자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제발 살아만 계세요. 희엔이 창에 이마를 대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가 빨리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비행기 안의 시간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1분 1초가 야속하게 흘러갔습니다. 희애는 휴대폰으로 철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비행기 타고 가는 중이야. 어머니 상태 어때? 곧 철수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아직 의식이 없어. 중환자실에 계셔. 치료는 잘 받고 계시지? 응, 의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내가 도착할 때까지 괜찮을까? 걱정하지 마. 엄마는 강하신 분이야. 철수의 답장을 보며 희애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는 새벽 5시였습니다. 희애는 짐도 찾지 않고 곧바로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택시를 잡고 병원 주소를 말했습니다. 급히 가주세요. 무슨 일이세요?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지셔서요. 아, 그러시구나. 빨리 가드릴게요. 택시 기사가 속도를 높였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희애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지 할게요. 어머니만 살려주세요. 택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희애는 뛰어내렸습니다. 응급실로 달려가며 철수를 찾았습니다. 여보, 희애는 철수를 발견하고 달려갔습니다. 철수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희애나 왔구나. 철수가 희애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어요? 중환자실에 계셔. 아직 의식이 없어. 희애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의사는 뭐라고 해요? 오늘 밤이 고비래. 나이가 많으셔서 회복이 어렵다고.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희애는 중환자실 방향으로 뛰어갔습니다. 어머니, 간호사가 희애를 막았습니다. 지금은 면회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며느리예요. 제발 한 번만 보여주세요. 희애는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간호사가 의사와 상의한 후 허락해 주었습니다. 무균복 입고 들어가세요. 희애는 무균복을 입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각종 기계에 둘러싸인 옥자의 모습을 보는 순간 희애는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옥자는 너무 작고 약해 보였습니다. 희애는 옥자의 손을 잡았을 때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왔어요. 저 왔어요. 희애의 뜨거운 눈물이 옥자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챕터 7 기적의 순간. 중환자실 안은 각종 의료기기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삐삐삐 하는 심전도 모니터 소리와 산소호흡기의 규칙적인 소리가 들렸습니다. 희애는 옥자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차가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희애이에요. 희애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옥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인공호흡기 때문에 입에는 튜브가 꽂혀 있고 팔에는 수액줄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들어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가족분이시죠? 네, 며느리입니다. 희애이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 좋은가요? 희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혈당 쇼크가 장시간 지속되어서 뇌 손상이 우려됩니다. 뇌 손상이요? 네, 그리고 고령이라 회복력이 떨어져 있어요. 의사가 한숨을 쉬며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희애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정말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말씀해드리고 손 잡아주세요. 때로는 가족의 목소리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의사가 나간 후 희애는 다시 옥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옥자의 손은 여전히 차갑고 힘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들리세요? 희애이 옥자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친정 빚다 갚았어요. 어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 다 살았어요. 옥자의 얼굴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건강해지실 거예요.
밀린 병원비도 다 냈어요. 희엔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뚜아니도 이제 사채업자들한테 괴롭힘 안 받아요. 어머니가 준 돈으로 집도 지키고 아버지도 살렸어요. 희엔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친정의 은인이에요. 베트남에서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절 올렸어요. 옥자의 눈꺼풀이 살짝 떨리는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만 일어나시면 돼요. 희엔이 옥자의 손등에 뺨을 대며 말했습니다. 제발 일어나세요. 저 혼자 어떻게 살아요. 그때 철수가 중환자실로 들어왔습니다. 희엔아, 잠깐 나와. 왜요? 엄마 짐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 철수가 옥자의 낡은 지갑을 들고 있었습니다. 희엔이 밖으로 나와 철수를 따라갔습니다. 뭘 발견했는데요? 철수가 지갑을 열어 보였습니다. 평소에 있어야 할 약국 영수증 대신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봐. 철수가 종이를 펼쳐 보였습니다. 옥자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며느리 비행기 표값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돈을 모은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번 돈 마이너스 50만 원 약값 안 쓴 돈 마이너스 30만 원. 밥값 아낀 돈 마이너스 20만 원. 희엔이 종이를 보며 오열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철수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몇 달 동안 이런 식으로 돈을 모으셨구나. 약값도 아끼고 밥값도 아끼면서. 희엔이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내가 눈치챘어야 했는데. 엄마가 요즘 약값 비싸다고 투덜거리실 때 철수도 자신을 탓했습니다. 밥도 별로 안 드시는 것 같았는데 그냥 넘어갔어. 우리가 너무 둔했어. 희엔과 철수는 복도에서 한참 울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희엔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환자분께 많이 말씀해 드리세요. 가족의 사랑이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간호사가 위로의 말을 건네고 갔습니다. 희엔이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밤새 옥자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20년 전에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기억나세요? 희엔이 옥자의 손을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무서웠는데 어머니가 따뜻한 미역국 끓여주셨어요. 그때 그 맛을 평생 못 잊을 거예요. 희엔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저를 딸이라고 불러주셨을 때도 기억나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새벽 4시경 갑자기 심전도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삐이 하는 긴 소리와 함께 옥자의 맥박이 불규칙해졌습니다. 어머니, 희엔이 소리쳤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가족분은 밖으로 나가세요. 간호사가 희엔을 밀어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희엔이 유리창 너머로 응급처치받는 옥자를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철수가 달려와 희엔을 붙잡았습니다. 진정해, 의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 돼요. 어머니 가시면 안 돼요. 희엔이 유리창에 얼굴을 붙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제세동기로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고 각종 응급약물을 투여했습니다. 모니터의 직선 그래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버리고 가지 마세요. 희엔의 간절한 외침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가 없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평평하던 모니터 그래프에 작은 파형이 나타났습니다. 삐삐삐 하는 규칙적인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의사가 밖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맥박이 돌아왔습니다. 희엔이 주저앉으며 안도했습니다. 정말요? 네,
다행히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괜찮은 건가요? 아직 안심할 수는 없지만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의사의 말에 희애는 감격했습니다. 잠시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옥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희엔이 다시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옥자가 희엔을 보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희엔아, 네 어머니, 저예요. 희엔이 옥자의 손을 꼭 잡으며 울었습니다. 돈은 잘 썼냐? 옥자가 힘겹게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덕분에 친정 빚 다 갚았어요. 다행이다. 옥자가 안도하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옥자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왔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괜찮은 건가요? 네, 이제 회복될 것 같습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희애는 옥자의 손을 잡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옥자를 보며 희애는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챕터 8 다시 시작되는 하루. 일주일이 지나 옥자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창가 침대에 누워있는 옥자의 얼굴은 여전히 헬쑥했지만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희엔이 사과를 깎아드리며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과 드세요. 희엔이 작은 조각으로 깎은 사과를 옥자의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옥자가 천천히 씹으며 말했습니다. 희엔아, 네 어머니, 돈은 요긴하게 썼냐? 옥자가 힘겹지만 또렷하게 물었습니다. 희엔이 옥자의 거친 손등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집도 지키고 아버지도 살렸어요. 그래. 옥자의 눈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친정의 은인이세요. 베트남에서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께 절 올렸어요. 희엔의 눈에서 감사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옥자가 희엔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약값보다 네 마음 편한 게 더 중하지. 어머니, 며느리가 기죽지 않는 게 나는 제일 좋아. 옥자의 투박한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실 안은 따뜻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철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기분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다. 옥자가 아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내일 퇴원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희엔이 기쁘게 말했습니다. 정말? 옥자가 반가워했습니다. 집밥이 그리웠어. 집에 가면 어머니 좋아하는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희엔이 옥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약도 꼬박꼬박 드시고요. 알겠다, 알겠어. 옥자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희엔이 옥자를 부축하며 병원 로비로 나왔습니다. 옥자는 며칠 누워 있어서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걸으세요. 괜찮다, 괜찮아. 옥자가 희엔의 팔에 의지하며 걸었습니다. 병원 앞에는 뜻밖의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옥자를 맞으러 나와 있었습니다. 최 씨 아주머니가 가장 앞에 서서 두부를 들고 있었습니다. 옥자 씨 나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꽃다발을 건네며 인사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옥자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동네 분들이 걱정 많이 하셨어요. 희엔이 설명했습니다. 이장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옥자 씨, 정말 대단한 일 하셨어요. 무슨 대단한 일? 옥자가 손을 흔들며 겸손해했습니다. 며느리 친정을 위해서 그런 큰일을 하다니. 그냥 당연한 일이지. 옥자의 말에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최 씨 아주머니가 두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 드시고 기운 내세요. 고마워요. 옥자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집까지 가는 길에 마을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모두들 옥자의 건강을 걱정하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옥자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역시 집이 제일 좋구나. 어머니, 안으로 들어가세요. 희엔이 옥자를 부축해서 안방으로 모셨습니다. 아니다. 마루에 앉자. 옥자가 낡은 마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바닥이 차가운데. 괜찮아. 방석 깔면 돼. 희엔이 방석을 깔고 옥자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온 옥자의 얼굴에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희엔아. 네, 어머니. 베트남에서 가져온 라면 없나? 왜요? 하나 끓여서 같이 먹자. 옥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희엔이 부엌에서 남은 컵라면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베트남에서 가져온 마지막 라면이었습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그거. 옥자가 반가워했습니다. 희엔이 라면을 끓여서 두 그릇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옥자와 희엔이 마주 앉아서 라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다. 옥자가 뜨거운 국물을 들이키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살 것 같네. 어머니, 천천히 드세요. 뜨거워요. 희엔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약 꼬박꼬박 드셔야 해요. 알았다, 알았어. 잔소리꾼. 옥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밥도 제때제때 드시고요. 너도 걱정이 많구나. 당연하죠. 어머니가 몸 상하시면 제가 어떻게 살아요. 희엔의 말에 옥자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희엔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뚜안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베트남에서 전화 왔어요. 받아봐. 희엔이 영상통화를 받자 화면에 뚜안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뒤에는 부모님도 보였습니다. 누나, 시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어? 뚜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 어제 퇴원하셨어. 정말? 다행이다. 뚜안이 안도했습니다. 희엔이 휴대폰을 옥자 쪽으로 돌렸습니다. 어머니, 인사하세요. 옥자가 화면을 보며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뚜안이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뒤에 있던 부모님도 함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옥자가 화면 속 가족들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옥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제 빚 다 갚았으니까 우리 며느리 마음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뚜안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누나도 시어머니 잘 모시고요. 당연히 그럴 거야. 희엔이 대답했습니다. 영상통화를 끊고 나서 옥자가 희엔을 보며 말했습니다. 좋은 가족들이구나. 어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너희들이 좋은 사람들이야. 옥자가 희엔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희엔이 옥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같이 베트남 가요. 그럴까? 네, 친정 가족들이 어머니 뵙고 싶어 해요. 그런데 비행기 무섭지 않을까? 옥자가 걱정했습니다. 제가 옆에 있을 거예요. 그럼 안심이네. 옥자가 웃으며 희엔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따스한 오후 햇볕이 들어왔습니다. 마루에 앉은 고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희엔아. 네, 어머니. 앞으로도 우리 잘 살자. 네, 어머니. 같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요. 희엔이 옥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마을의 평화로운 오후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옥자가 희엔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우리 며느리. 저야말로 고마워요, 어머니.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고부가 서로를 끌어안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은 이렇게 일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서로를 살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가족이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었습니다. 옥자와 희엔의 이야기는 그 평범하지만 위대한 기적을 보여주는 따뜻한 증거였습니다. 마루에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은 평범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20년의 세월과 국경을 넘나든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이 서로를 살리는 기적,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의 모습입니다. 옥자가 라면 상자에 숨겨보낸 것은 돈이 아닌 20년간의 사랑이었고 희엔이 달려온 것은 진정한 가족애였죠. 혈연보다 깊은 인연,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연결되면 그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사람에게도 오늘 고마운 마음을 전해보세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